네, 벌써 40분이 다 됐습니다. 혹시 미처 시간 메모해서 못 보는 학생은 한 대까지 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40분간 이 많은 것 다 살펴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간 줄 수는 없고요. 우리 강의 시간에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을 줬다고 가정을 하고 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다 채우지 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서 강의할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듣게 되면 혹시 2학년 2학기 독서교육론이라는 또 교과목이 따로 있어서 선택 과목이지만 듣게 되면 조금 더 이 독서만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공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 할게요. 그거 전에 혹시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찾아본 사람 있나요? 금계국. 아까 금계국의 꽃말 찾아본 사람 있나요? 그거로 출발하자고 했는데 그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영어로는 골든 웨이브 플라워예요. 멋있죠? 골든 웨이브. 근데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혹시 나쁘면 국어과 교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꽃말. 상쾌한 기분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꽃을 보면 아까 봤던 금계국을 보면 상쾌한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상쾌한 기분으로 출발을 다시 두 번째 시간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봤던 것 중에 요거 한번 볼게요. 216쪽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살펴볼게요. 216쪽에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가 있는데 2009에 실제 부분이 있어요. 실제 부분에 실제라는 이게 범주가 있는데 이 범주에 뭐가 나오냐면 다양한 목적이 나옵니다. 다양한 목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목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4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5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2007에서는 4가지의 목적으로 봤는데 2009에서는 이거를 합쳐서 3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뜻이에요. 읽기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전달. 두 번째는 설득.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받기 위해서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 읽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친교 및 정서 표현. 예전엔 여기 빗금 쳤는데, 이 빗금 친 게 2007 때는 친교 정서 표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4가지 목적을 가진다고 했는데 2009에서는 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고받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친교나 정서 표현을 해서 언어를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철학은 어디로 넘어와 있냐면 2015에도 넘어와 있습니다. 2015에도 볼게요. 2015에 이쪽 왼쪽 셀에 보면 우리 다뤘던 거 있죠? 이쪽에 하나가 본질이었고 수행과 관련된 게 2개가 있었고 밑에가 태도였죠. 여기 수행에 보면 목적에 따른이라는 게 나옵니다. 찾았죠? 네. 다들 찾았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로 나와요? 글의 유형이, 목적의 글의 유형이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이 정보 전달. 두 번째, 뭐라고 돼요? 설득. 세 번째, 친교. 가운데 점, 정서 표현이라고 나오죠. 즉, 2015에서도 언어, 읽기의 목적에 따른 글이 정보 전달과 관련된 길, 설득과 관련된 길, 친교와 정서 표현과 관련된 글이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보여야 될 건 여기에 그 밑에 보면 계속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다고는 읽기의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기의 방법이 사실적이에, 추론적이에, 비판적이에, 창의적이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실, 추론, 그 다음에 비판, 그 다음에 창의가 있습니다. 이 창의는 2015에서 새로 등장했고 예전에는 요 3가지를 주로 다뤘습니다. 이 3가지를 주로 다뤘어요. 여기서 사실이라는 건 뭐와 관련되냐면 내용 확인, 내용 이해예요. 이거는 그대로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비판은 어떤 용어로도 썼냐면 평가라는 용어도 많이 써왔습니다. 이런 용어, 이 연구는 왜 이런 이해의 사고력을 거치느냐 또는 읽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것도 그냥 뚝 튀어나온 게 아니고 연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쪽서 읽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쭉 책에서 여러분들 모든 이 책을 다 다루지 못하니까 한번 볼게요. 쪽수로 보면 232쪽입니다. 한번 볼게요. 232쪽. 네, 넘겼나요?
네, 좋습니다. 232쪽에 보면 바렛이 나옵니다. 좀 오래된 학자긴 한데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바렛이라는 사람이 뭐 한 40년, 50년 가까이 됐죠? 45년? 근데 이 바렛이라는 사람이 읽기 기능은 이런 것이다라고 연구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첫 번째가 추거적 제인 및 회상, 재조직, 추론, 평가, 감상이 나오죠. 그럼 추구적 제인 및 회상, 재조직이 뭐와 주로 관련되냐면 내용 확인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추론은 그대로 추론이고 평가는 평가고, 그 다음에 평가와 감상이라고 예전에 쓰였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는 내용 체계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갑자기 그냥 추상적으로 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연구, 읽기 교육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들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 나왔던 것들이 요 단계라든가 순서라든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바렛의 연구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뭐 바렛만 있는 건 아니지만 쭉 가게 되면 읽기 기능을 어떤 연구를 해왔나, 그래서 바렛이라는 연구는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바렛의 연구와 블룸의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비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연구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찾다 보면 그런 걸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읽기 기능까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 교재에 좀 어려웠던 부분 이해가 되지요. 또 하나, 자, 이거 지우고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책임 이양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용어는 꼭 한번 기억할게요.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의 때마다 이제 강조하게 될 내용입니다. 책임은 책임을 넘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양한다 라고 하게 됩니다. 책임 이양 모형은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찾아봐라, 메모해봐라, 찾아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국어 교과 교육론도 1장부터 5장까지는 제가 굉장히 강의 위주였어요. 즉 강의 위주가 뭐냐면 그 강의의 이 수업 강의의 책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6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지금 중간고사 이후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하라는 것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표를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딱 그리는 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교사, 학생이라고 합니다. 즉 강의나 수업의 처음 부분에는 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책임진다? 교사가 많이 책임을 진다라는 표예요. 이 비율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학생은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적다가 뒤로 갈수록 학생이 많은 부분을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이 철학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교과 교육론은 여기쯤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간고사까지는 문식성 여러분들 제가 미션 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라는 것. 특히 대면 강의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온라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률이 적지만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 좀 해보세요라고 요청하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6월 9일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생명 보듬이 교육, 자살 예방 교육과 관련된 다른 온라인 컨텐츠를 보고 그거 관련돼서 우리의 교육 과정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 연결시키라는 페이퍼도 낼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라는 긴 영상이 있어요. 약 50몇 분짜리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를 써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50분이 넘는 영상이라 이게 저작권이 있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직접 보여줄 수도 없거든요. 실제 강의 시간엔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어요. 저작권이 있어서. 조금만 멈출게요. 비행기 소리가 들리네요. 아니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릴게요. 잡음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네. 아까 초반에는 밖에서 막 제초를 하고 있는 기계 소리가 들렸고 지금은 비행기 소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강의실 문은 다 닫았는데도 이게 저한테는 크게 들립니다. 근데 다행히 마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작게 들리긴 할 텐데 그래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이 소리는 우리가 실제 강의 들을 때도 듣는 소리니까 생각하고 갑시다. 자,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라는 것 제가 꼭 강의 시간마다 보여주는 영상이고 50분 정도 되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서 보게 될까가 지금 숙제예요.
전달할 방법만 찾으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요 강의 시간에 보고 여러분들 요 시간에 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써내는 방식의 수업 방식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 책임이 많이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수업, 모의 수업이라든지 실제 수업을 할 때의 구조기도 해요. 실제로 수업 전반에는 교사가 굉장히 많은 걸 주도하다가 뒤로 갈수록 학생들이 많이 한다. 뒤에 나오는 직접교수법과 관련된 것도 직접교수법도 잘 보면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기억나네? 직접교수법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는 교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되죠? 질문하기는 교사와 학생이 굉장히 많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러다 활동하기가 나오죠. 활동하기는 주로 누가 활동하라는 얘기예요? 학생. 그것도 잘 보면 이런 책임 이행 모형의 시스템을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구조도 그래요. 우리가 교과서를 아직 배우지는 않겠지만 3학년에서 배우는 교과서 구조도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 때 한 단원을 예를 들어서 5차시로 만든다라고 하면 1차시, 2차시는 교사가 개입돼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뭐 뒤에 4차시, 5차시는 활동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활동, 적용활동. 활동은 주로 누가 하게 되는 거냐? 교과서 텍스트를 읽고 나서 뭐게 돼요? 학생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책임이 어디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은 많이 간다라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가볍게 이해해주고 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책임 이행 모형에 대한 거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워낙 검색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될게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던 중요한 용어들 몇 가지는 좀 다루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책임 이행까지 설명을 했죠. 자, 이제는 책임 이행까지 설명했고요. 이제는 우리 영상을 찍는데 도와주는 여러분들 이제 선배가 있는데 선배가 요거 꼭 해줬으면 좋겠다. 나 교과 교육론을 들었던 입장에서 요거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 3개를 알려줬습니다. 그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근접 발달 영역은 어디에 나오냐면 236쪽에 나옵니다. 이게 36쪽에 나옵니다.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은 누가 나오면서 굉장히 유행해지냐면 우리가 비고츠키 그다음에 사회 구성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 구성주의. 이 사회 구성주의는 지금 아니고 아마 다음 영상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미리 나눠줬던 문식성 연구를 하겠다 리터러시와 그다음에 문식성과 언어교육 발달이라는 프린트물에 보면 영어 같은 거 많이 쓰였던 프린트 여러분들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은 하나도 없어서 안 했는데 그래도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해서 그때 이게 사회 구성주의라는 용어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비고츠키인데 비고츠키가 했던 게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나오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그래서 이거를 일명 GPD라고 합니다. Zone of Proximal. 이게 Proximal이 가까운 굉장히 붙어 있는 그래서 근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역이고 가까운 발달. 그래서 근접 발달 구역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내 실제 능력이 여기에요. 실제 능력이 이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상적인 것, 즉 목표로 하는 건 여기에요. 내 실제 능력은 이런데 목표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근접해야 수업에서 달성될 목표 달성할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게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17초로 뛰는데 목표가 14초야. 갑자기 하라는 건 굉장히 조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가 17초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목표가 16.5초 정도 되면 노력할 여지가 보이죠. 이럴 때 내가 온몸 일으키기를 해요. 온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1분에 나는 한 40개를 해요. 근데 목표를 갑자기 60개를 해라. 그럼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42개 정도 되면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죠?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스스로 노력하면 그러면 이게 가까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게 근접하면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근접이 되지 않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학교 목표를 세우다 보면 학습자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이 목표에, 그러니까 학습 목표라고 본다면 학습 목표에 능력이 가까이 있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실제가 더 밑에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학습 수준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요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 그러면 실제에서 여기를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단계를 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실제에서 여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게 되고 여기 목표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뭐와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개울물이 있을 때 넓다라고 하면 개울물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돌이 있으면 되겠죠? 징검다리가 있으면 되겠죠? 징검다리와 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발판이 있다면 도움판이 있다면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움판을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학술적으로 비계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스캐폴딩. 스캐폴딩이 영어인데 스캐폴딩을 우리가 처음 번역해 올 때 비계라고 해서 그래요. 비계는 우리가 공사장에서 건축물에서 도움판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계라는 용어가 조금 약간 일본어의 향이나 건축 용어이기 때문에 그 도움판, 발판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원어 그대로 스캐폴딩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우리 여기도 나왔지만 비계죠. 그냥 그대로 우리는 이제 비계라는 용어가 훨씬 더 교육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때 비계라고 할 수 있어요. 비계를 주면 된다. 이 비계는 누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때 사회 구성주의일 때는 동료 또는 뭐 교사도 되겠죠. 동료도 될 수 있다고 해요. 동료. 나보다 조금 나은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동료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교수 학습 방법이 뭐가 나오겠어요? 교사가 가르치는 거 말고 학생들끼리 해야 되는 교수 학습 방법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4장 교수학습 방법 때도 얘기했지만 교수법보다는 뭐가 발달돼요? 학습법. 학생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방법 중에서 협동학습 또는 토의토론학습이라는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비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식보다는 지금은 점점 뭐가 되느냐? 학생들이 서로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뭐까지 왔어요? 거꾸로 학습까지 왔죠. 미리 공부는 하고 와요. 공부하고 온다는 건 선생님이 강의할 부분을 영상 같은 거 공부와서 이 교실에 와서는 주로 뭐예요? 토의라든지 또는 토론 같은 것 또는 협동학습, 실제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스스로 누굴까야 돼? 스스로 서로에게 비계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비계가, 스캐폴더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근접발달 비계 책임 이양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됐지요. 조금 더 자세한 건 깊이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비구치키가 해야 되는 비구치키에 대해서만도 특강을 한다라면 뭐 1시간, 2시간 들을 수 있고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차숙 선생님께 뭐 2시간 가까이 특강을 들은 적도 있어요. 뭐 특강을 들어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비구치키는 워낙 심오한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교육학, 교직계에서 교육학 관련 과목 듣다 보면 비구치키 얘기 굉장히 많이 또 들을 겁니다. 그때 들으면 근접발달 영역도 또 들을 거니까 혹시 지금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해도 다음에 또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Q3R을 했으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기능, 지도, 원리에 관련된 거 하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SQ3R 했습니다. 여기 집적교수 부분 아까 잠깐 설명했죠. 여러분들한테 꼭 숙제를 내줄 수 있고 페이퍼 중에 하나가 집적교수법과 현시역교수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쓰라는 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면 좋겠어요. 꼭 비슷하기도 한데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SQ3R입니다. SQ3R은 영어의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나오죠? SQQQR이에요.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략인데 SQQQR. S. 첫 번째 S는 뭡니까? 서베이. 두 번째는 Q는 질문하기니까 퀘스천. 세 번째는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고칠게요. SQ3R이 SQQ가 아니고 SQRRR. 저도 실수하네요. 네, 마음이 급했네요. 다시요. 반복해서 SQRRR, 3R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R은 리드입니다. 읽어요. 그냥 읽은 다음에 뭐 하죠? 여기 우리 교재대로 가면 인사이트 하죠. 다시 말해보고 그 다음에 리뷰, 검토한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개관하기, 질문하기, 읽기, 암송하기, 검토하기인데 이 영어 번역에 따라서 여기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개관하기, 질문하기, 읽기, 암송하기, 검토하기라고 안 쓰고 다른 용어로 쓴 것도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암송, 리사이트를 그냥 뭐 다시 말해보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대신에 뭐 확인하기, 뭐 복습하기라고 어쩌다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를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SQ3R 가장 정통적이고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즉 이건 뭐냐면 특히나
우리가 읽기는 과정중심 읽기라는 말이 있는데, 과정중심 여기 있죠? 과정중심이라는 용어에 과정중심이라는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인데, 읽기 전 활동은 뭐가 되냐면 주로 개관하기, 질문하기예요. 여기 읽기는 또 뭐죠? 그럼 읽기는 읽기 중 활동이겠죠. 그다음 읽기 후 활동으로 보면 암송하기, 검토하기가 읽기 후 활동. 이 과정중심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 SQ3R을 조금 더 바꾸어서 수정된 SQ3R이라는 것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심도 깊죠. 이건 독서교육론 한 과목 할 때 좀 거기까지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교과교육론의 어떤 용어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SQ3R까지만 할게요. 이 SQ3R은 임용시험에도 자주 등장하게 되고요. 2019 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읽기 파트에서 SQ3R을 묻는 문항도 5점짜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만나볼 기회는 다음에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과교육론이 아니지만 그만큼 임용시험에서도 굉장히 다루는 거기 때문에 2019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자그마치 5점짜리. 물론 2020 학년도부터는 5점짜리 서술형 문항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9년에 읽기 영역과 관련된 게 총 7점이었거든요. 7점 중에 5점짜리를 SQ3R과 관련된 시험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SQ3R 쪽을 잘 몰랐으면 얼마나 그 시험 보는데 어려웠을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SQ3R이 됩니다. 나중에 GRP, DRA, DRTA는 또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거나 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혼자 이해하다가 안 되면 질문을 통해서 해주면 제가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읽을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이젠 평가 방법. 굉장히 용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평가 방법 굉장히 많이 용어 등장했고, 이 용어에 대한 건 익숙한 용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워달라고 했었죠. 언제? 5장 배울 때, 국어과 평가 배울 때 외워달라고 했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이 드러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드러나는 것, 특히 뭐 결과평가, 거기서는 조금 더 어려운 거였죠. 형식평가, 비형식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때 용어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 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나온 거는 특히나 독서, 읽기와 관련된 평가입니다. 이 중에 뭘 좀 요구했냐면 뭐 했을까요? 두두두두두두. 사실은 저는 빈칸 메우기를 하고 싶었는데 빈칸 메우기만은 한 50분, 60분이 따로 걸려요. 그래서 실습도 해봐야 돼요. 이건 지금 대면 강의하면서 실습해봐야 딱 좋은데, 이건 빈칸 메우기는 혹시 다음 기회로 넘기고 프로토콜 얘기해 달라겠습니다.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이 뭐죠? 프로토콜. 네, 프로토콜을 꼭 기억하려면 이거 또 잠깐 지울게요. 자, 프로토콜을 하려면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고구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구술 들어봤을 거예요. Think aloud.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인지를 검사하는 학자들이 도대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fMRI 같은 걸 찍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책을 읽고 나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해버렸어요. 책을 읽으면서 GRP를 알기 위해서는 영어를 알아야 되겠네. G는 뭐지? 가이디드였어. 리딩이겠지. P는 뭐지? P 잘 모르겠는데. 그럼 P 찾아봐야 되겠어. 뭐였지? P? 가이디드 리딩 프로시디어, 절차. 그러면 안내된 읽기 절차를 보고, 그럼 안내된 읽기 절차라는 건 누군가가 뭐가 안내가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SQ3R, 그걸 알기 위해서는 R이 3개네. 그래서 R이네. 그럼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R이 읽기네. 그럼 읽기가 가운데에 있어. 그럼 앞에는 읽기 전이겠고 읽기가 있고 뒤에 있는 R은 읽기 후겠네. 이렇게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해한 과정을 말로 다 풀어냈죠. 말로 풀어냈는데 이 사고구술하는 말, 이 말하는 것을 녹음할 수 있겠죠. 녹음하게 돼서 이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그대로 글로 쳐내게 되면 그걸 전사라고 하거든요. 전사하게 된 자료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그걸 전사했다고 봅시다. SQ3R. 그래. 첫 번째 R이 읽기야. 그럼 앞에 있는 SQ는 읽기 전이고 뒤에 있는 RR은 읽기 후네. 그래. SQ3R은 읽기 전 중 후 과정 중심 읽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말했어요. 그걸 전사했어요. 그럼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SQ3R을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분석해낼 수 있어요? 읽기에 전, 중, 후로 나누어서 보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SQ3R은, 그래, S. 그래, 영어의 약자를 따서 어떤 뜻인지 잘 해보자. 영어, 그래, 개관해보자. 또는 훑어보자. 그래. 두 번째, Q. 서베이, S, Q. 질문이니까, 그래, 질문해보고. 그래, 읽어. 읽은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암송하거나 기억해 봐야 되지. 그 다음에는 복습해 봐야지. 그래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할 거야. 그냥 요쪽 읽기 순서를 나타내는 거네. 그럼 내가 교수 학습을 할 때 요 순서대로 가르치면 되겠네. 자, 오늘 책을 주고 한번 개관해 볼래? 한번 그래 훑어봐.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든지 속으로 질문해봐. 그래 자 이제 본문 읽어보자. 본문 읽고 나서 한번 다시 기억해보고 활동해볼까? 우리 그럼 뭘 공부했는지 한번 다시 복습해볼까? 라고, 수업 과정으로 쓰면 되겠네. 이거를 우리 교수학습 모형을 배웠는데, 교수학습 모형의 대체 모형으로 읽기 수업을 할 때는 SQ3R로 수업 모형으로 쓰면 되겠네? 그 좋은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사고 구술을 했어요. 그럼 이 사고 구술한 것을 전사해서 프로토콜로 보면 이 학생은 이 SQ3R을 뭐로 활용한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전략으로 쓰고자 하면서 이해했구나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읽기 전중으로 이해한 과정과 이해 과정을 다룰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프로토콜이고 이거를 분석하는 걸 프로토콜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분석법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우리 교재에 보면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보고요. 여러분들 검색해 봐도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 분석법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한 거를 컴퓨터라든지 워딩으로 해서 다시 쳐내는 것이 이것도 써야 되고요. 3초간 멈춤 이런 것도 다 전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 사고의 과정 중에 사고가 멈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로 그 말한 것을 옮겨 적는 데는 한 100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누가 사고 구술을 예를 들어서 1시간 했다. 그럼 최대 몇 시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전사하는데? 100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분석으로는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사고구술 나온 김에 요 사고구술과 관련된 것도 좀 이상하게 오는 인데 2019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이것도 나왔어요. 사고구술 쓰기 영역에서 사고구술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나오게 되고 이제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하나의 용어는 나중에 임용시험을 혹시 볼 학생들에게는 임용시험이 하나하나의 문항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공부해 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더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 좋지만 우리가 교과교육론 시간에는 이렇게 다룰 수는 없어요. 알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건 2학년 2학기에 독서교육론이 개설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설될 거라 예상하고 관심 있는 사람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별로 자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 교육론 시간은 이런 방법들이 쭉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식을 발휘해서 암기해보고 이해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딱 내면 되냐면 만약에 시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SQ3R 설명했는데 SQ3R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시험지 나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친한 친구와 같이 카톡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서로 문제 내기 하는 거예요. 약간 하부루타 느낌이 날 수도 있죠. SQ3R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에 이런 게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내가 찾아봤더니 수정된 SQ3R는 이런 게 있어. 그럼 하부루타가 되는 거예요. 톡방에서. 실제로. 영상 통화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중요도 평정도 임용시험에 나왔던 거였는데, 중요도 평정에 대해서 공부했더니, 이런 게 있었네?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중요도 평정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럼 막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중요도 평정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 수 있는 건 뭐일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쭉 공부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눈동자 움직임, 이런 거. 물론 눈동자 움직임은, 기계가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가 좀 필요해서 대한민국에도 몇 개의 장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는 않지만 일단은 소개는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한 공부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쭉 공부한다고 치고 다음 시간 거 예고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더 생각해 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길진 않겠지만 30분 정도, 40분 정도 요거 설명할 예정입니다. 요 프린트 문식성 교육과 VS라고 해서 서로 상대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CF라고 해서 서로 비교해보라는 뜻이 됩니다. 문식성 교육과 제일 많이 닮아있는 게 읽기 쓰기거든요. 문식성이 문식성 발달을 받겠지만 읽기 쓰기의 개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많이 확장돼서 문식성, 리터러시가 거의 웬만한 걸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정혜승 교수님이 쓰셨던 리터러시라는 프린트 줬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료만 제공했고 제가 쓴 문식성과 언어 연구 발달이라는 프린트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부분을 좀 보충 설명하게 되고 그다음에 읽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처럼 내볼게요. 지금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한두 개 퀴즈처럼들이 딱 써서 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라는 퀴즈처럼 한번 진행하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6월 9일 미리 예고하게 되면 6월 9일에는 우리가 생명보듬이 교육, 자살 예방 교육과 관련된 것, 연계된 거 예고를 합니다. 이거 관련된 거를 혹시 미리 공부할 사람은 우리가 폭력 예방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국어과에도 존재합니다. 다른 과에도 있는데 특히 국어과 우리는 국어과를 배우고 있으니까 국어과 성취 기준과 어떻게 연결할까를 한번 미리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등교육이니까 중학교 1, 2, 3학년군, 고등학교 1학년군에 보면 폭력과 관련된 부분의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나왔던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의 소양을 삼기 위해서는 생명보듬이 자살 예방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6월 9일에 볼 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읽기 교육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기국의 꽃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였죠? 네, 좋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우리 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